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입니다. 저는 이제 간단히 제 소개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자산 관리나 이제 재테크 관련된 상담 강의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이제 목적은 단순히 이제 자산 관리나 재테크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좀 이루는 목표를 달성하게끔 해주는 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이고요. 하다 보면 이제 상담을 하다 보고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부딪히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일들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강의를 드릴 것들은 예적금과 펀드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목돈을 만들거나 아니면 목돈을 굴리는 입장에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예금과 적금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개별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을 보기도 하면서 이제 펀드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예적금과 펀드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개념을 잡고 그리고 예적금과 펀드를 고를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예금과 적금, 우리 흔히 예적금 말은 하지만 예금과 적금은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적금 통장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진출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은행 가서 예금이나 적금 통장 하나 개설을 하고 뭐 그쪽에 이제 자산 관리를 하는 게 거기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예적금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면 어렴풋이는 구분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 개념들을 잡아가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서 요 개념 구분부터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이라는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목돈을 굴리기 위한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맡겨놓고 운용하는 형태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금이라는 것들은 비슷하긴 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나누어서 맡기는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목돈을 굴리는 상품이 아니고 목돈을 만들기 위한 상품. 그래서 한마디로 목돈을 만들기 위한 금융상품이 이제 적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이 정도 좀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예금이라는 것들도 또 보면 우리가 흔히 또 보통 예금, 뭐 정기예금 이렇게 또 구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통 예금이라는 것들은 진짜 아무 때나 맡겨서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것들. 요구불 예금이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고요. 주로 직장인들 같은 분들은 이제 급여 통장이 이제 보통 예금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뭐 돈을 고객분들이 아무 데나 돈을 넣었다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유롭게 투자를 은행이 할 수 없다 보니까 높은 금리를 주기는 상당히 힘든 상품이다. 그래서 보통 예금 금리가 보통 가장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이제 정기예금이라는 것들은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약속한 시기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 이전에 약속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만약에 그 상품을 깨버린다 하면 중도에서 찾아 쓰게 된다 그러면 약속한 금리 수준을 못 받게 되는 게 이제 정기예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약속한 시간 동안에는 그 돈을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예금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 좀 쓰지 않을 돈,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돈들은 보통 예금보다는 이제 정기 예금에 넣고 돈을 굴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금도 보면은 다시 나눠보면 이제 자유적금하고 정기적금으로 좀 나누거든요. 자유적금, 앞에 자유라는 말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무 때나 맡기는 건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 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약속한 시기에 찾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뭐 정기적으로는 맡기진 않지만 찾아가는 시기는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 적금이라는 거는 다달이 딱 정해진 일자를 정해놓고 다달이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약속한 시기에 찾아가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매달 고정적인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적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줄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찾아 쓰는 시기가 또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적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그 차이점을 좀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만약에 목돈을 마련하는 목적이라고 그러면 약간의 강제성 같은 것들을 두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돈 생기면 붓지 이렇게 하는 접근보다는 기간을 정해놓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이제 불입을 하는 형태로 목돈을 만들어가는 이제 정기적금 형태로 이제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경우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그 예금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 적금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금리 순서로 보면 어떤 게 금리가 가장 높고 어떤 게 가장 낮은지 이제 순서를 한번 나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제 보통 예금이 아무 데나 찾아갔으니까 금리는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정기예금, 그 다음에 자유적금, 그 다음에 정기적금 순으로 이제 금리가 나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금리를 한번 좀 시중금리를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이 방송하는 시점 당시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1.3% 내외 정도 주는 금융기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1년 만기 정기적금을 보게 되면 예금과 달리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줍니다. 한 1.9% 정도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돈은 보통 보면 적금이 아니라 예금으로 굴리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게 좀 있어요. 금리는 적금이 더 높은데 왜 목돈은 적금이 아니라 예금으로 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적금의 금리랑 예금의 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금은 왜 예금보다 금리를 좀 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표가 나갈 텐데 이제 표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 2% 수익을 준다라고 약속한 1년 만기 정기 적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나타낸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달에 들어간 10만 원은요, 12달을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에 대해서 2%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니까 2,000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에 들어가는 돈은 12달 전부 운영되는 게 아니고 11달만 운영이 되게끔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뭐 첫 번째 달 들어간 돈 대비해서 마지막 달, 12번째 달에 들어가는 것들은 한 달만 운영되고 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할 계산을 해가지고 매달 들어가는 돈에 금리를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한 달에 10만 원, 전체 12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 금액에 2%를 적용해가지고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금에서 불어나는 돈은 매달 들어가는 금액에서 1할 계산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실제 받을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작은 금액을 받게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거는 아니고 계산하는 방식이 이 표에 나오듯이 매달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12달치 적용되는 건 12달을 적용하고 한 달만 적용되는 건 한 달만 적용하는 식으로 해서 금리 적용이 되는 게 이제 적금의 금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하고 적금은 좀 차이가 납니다. 예금은 첫째 달에 120만 원을 다 넣고 운용을 하면 2% 수익을 주면 120만 원에 2% 수익이 나오게끔 되어 있지만 적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금과 적금 금리 이거 도대체 시중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도 금리가 초저금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 상품을 찾아서 가입하고 싶은 게 이제 사람들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금리의 상품을 찾을 수 있냐? 해당 은행 홈페이지 같은 거 찾아보면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은행마다 금리가 다 다른데 일일이 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금리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검색창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금융상품 한눈에 접속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은행 홈페이지 뒤지지 않고 저축 금액, 그리고 기간, 자기가 위치하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상품들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발품 많이 팔지 않고 여기저기 서칭해보지 않고 이 사이트 하나만 이용하면 내가
가장 접근성이 높은 데서 가장 좋은 금리를 주는 상품들을 우리가 한 번에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도 만약에 예적금 이용하시는 분 같으면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예적금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투자 형태로 운영하시려는 것들이 있어요. 예금이라는 것들은 금리 형태의 상품이기 때문에 원본 손실을 볼 가능성들이 되게 적지만 투자를 한다라는 것들은 뭘 포기하는 거냐면 원금의 안정성은 포기하는 대신 수익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투자 형태의 상품은 직접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간접 투자 방식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간접 투자하는 상품은 이제 펀드나 ETF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각각 투자할 때 주의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적금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 이제 금리가 낮아서 아까 제가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단순히 아끼는 전략보다는 머리를 좀 써서 운영을 잘하는 전략을 잘 짜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리에 따라서 자산 운용 방식들도 많이 좀 바뀌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같은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금리라는 거는 금융시장의 중력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금리가 높은 시절에는요, 예적금이 중요한 자산 관리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버리면 예적금으로 운영하는 게 매력이 상당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네요. 그러면 예적금을 떠나서 그 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들을 따라서 이동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마치 중력에 따라서 어떤 물건이 만율력의 법칙 아시잖아요. 당겨오듯이 이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자산시장의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뜻에서 이제 금리는 이제 금융시장의 중력이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변화가 이제 자산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알아보는 공식 중에 하나가 이제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72 나누기 금리를 하면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시중의 금리가 10%다. 그러면 72 나누기 10% 이렇게 하면 72 나누기 10 하면 한 7.2년? 7년 조금 넘게 걸리면 내 돈이 2배가 돼요. 근데 금리가 한 2%포인트 정도 인하돼서 한 8%가 되면 72 나누기 8 하면 9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0%에서 8%로 2%포인트 정도 인하가 되면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7년, 1.8년 정도가 더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조금 더 많이 낮아져서 금리가 한 4% 정도 수준이 되면 72 나누기 4 하면은 한 18년 조금 덜 걸리겠네요. 그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 4%에서 다시 2% 정도가 낮춰지면 72 나누기 2 하면 한 36년? 조금 덜 걸릴 거예요. 그러면 4%에서 2%로 떨어진 것도 2%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잘 보시면 2%포인트밖에 안 떨어졌는데 17년에서 18년 정도가 더 걸려요. 앞서 10에서 8% 떨어졌을 때는 한 1.7년 정도가 더 걸리던 게 4에서 2%로 똑같이 2%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한 17년 정도가 더 걸리거든요. 무슨 차이가 이렇게 있을까? 이거는 이제 퍼센트 포인트랑 퍼센트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금리가 10에서 8%로 떨어진 거 우리는 2%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2% 떨어진 게 아니고 20%가 빠진 거죠. 20%가 빠진 거고요. 4에서 2% 떨어진 건 우리가 또 2%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4개가 2개가 됐을 때 우리는 50%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의 차이 때문에 이 걸리는 기간들이 저금리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중금리가 1%대로 떨어졌다고 하면 내 돈을 2개를 만드는데 계산을 해보면 70이 나누기 1하면 한 70년 넘게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더뎌졌으니까 자산을 운영할 때 조금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또 무슨 고민이 되냐면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하죠. 이거 원금을 깨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리스크는 뭘까라는 생각들에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리스크라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위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위험을 뜻하는 단어 중에는 데인저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리스크는 위험이고 위험은 데인저면 이 둘은 같은 걸까? 근데 느낌이 좀 달라요. 리스크라는 놈은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앞에 동사로 테이크 동사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테이크 리스크? 뭔가를 취한다라는 동사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데인저는 찾아보면 어보이드라고 해서 피한다는 동사를 많이 써요. 그럼 이 두 개가 분명히 같은 것 같은데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리스크는 어떤 거냐 그러면 취한다라는 것들은 리스크는 결과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주식을 안 사면요. 주가가 떨어지는 그것들은 위험은 피할 수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기회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라는 것들은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하느님한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제발 로또를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느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그런데 너는 로또는 샀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스크를 테이킹한다는 것들은 내가 적정한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이 양방향성의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데인저라는 것들은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상태보다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 우리가 데인저러스다 할 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인저라는 것들, 우리가 흔히 위험이라는 생각들을 데인저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리스크란 말을 한국에 들어올 때 투자를 하면 리스크하다라는 표현들이 들어올 때 투자를 하면 데인저하다라는 표현들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위험하니까 그건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날 가능성들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라는 것은 피하는 게 아니고 리스크는 매니지먼트,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의 대상들,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간접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것들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펀드라는 것들이 있는데 펀드는 또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자산운용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돈을 한꺼번에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대신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다시 투자자들한테 환원시켜주는 것들을 우리가 펀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간접 투자 행동을 해주는 거고 투자자는 일단 펀드를 고르면 자기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고르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 펀드를 고르는 단계로면 자기가 할 일은 거의 끝났다고 보고 그 수익 나오는 것들은 이제 배분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펀드를 투자했을 때 일반 개별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라는 것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전문가에 의해서 운용이 대행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주식 투자 경험이 일천하거나 투자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사려면 삼성전자 주가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다양한 주식들을 한꺼번에 분산을 하려면 많은 돈들이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펀드에 투자하면 소액의 자금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투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거, 소액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장점들이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펀드들 중에서 특이한 형태의 펀드들이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되게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ETF라는 건데 한국말로는 이제 상장지수 펀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그러면 펀드는 펀드인데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가지면서 주식 거래를 할 때 가질 수 있는 장점, 쉽게 사고 팔고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들도 있어서 최근에는 일반적인 펀드 형태보다 ETF를 통해서 이제 자산 관리를 하시려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ETF는 뭐냐면 특정한 주가 지수를 추종한다라는 관점에서 펀드 중에서 인덱스 펀드랑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펀드랑 좀 차이점은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ETF 주식 하나를 산다라는 것들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종목들을 한꺼번에 사는 거거든요. 내가 개별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뭐 신한지주, 뭐 SK,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사려고 하면 한 주씩 사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ETF는 한 주를 딱 사면 그 안에 삼성전자, 뭐 현대차, 신한지주, SK 하이닉스가 일정한 비중만큼 동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펀드랑 ETF를 비교했을 때 ETF가 갖는 장점은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현금화 시키는데 시간이 덜 걸린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거보다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일반 펀드 같은 것들은 투명성 부분에서 예를 들어 3개월에 한 번씩 펀드 운영 성과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해주지만 3개월 단위로 되거든요. 그런데 ETF 같은 경우들은 즉시 뭘 투자하고 있는지 투자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그 투자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펀드에 대비해서 ETF를 좀 더 많이 선호하시고 투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점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거래가 쉽다라는 것들은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너무 쉽게 사고 팔다 보면 시장에 휘둘려 가지고 반대로 행동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면 투자 심리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들이 ETF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여러 금융상품, 예금도 있고 적금도 있고 뭐 펀드도 있고 ETF도 있는데 내게 맞는 금융상품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3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시중 금리 수준에 만족하느냐? 아까 금융상품 한눈에 들어가 보면 이제 금리를 조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시중 금리 수준에 만족한다고 하면 은행 이용하시는 분은 예적금, 뭐 증권사 가시는 분들은 ELB라고 해서 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용하시고, 뭐 보험사 가시는 분들은 금리 연동형 보험 같은 것들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금리에 만족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나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시간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역량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뭐 시간이 있긴 하지만 역량이 부족하신 분도 있고, 둘 다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예스라는 답변이 나오면 스스로 자산을 배분하고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누군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3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주식시장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일정 부분만 투자할 거냐,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자산 배분들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젊은 나이에는 주식 비중을 조금 높게 가져가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산 배분 비중, 주식 비중을 조금 낮춰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나이랑 상관없이 일정한 비중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하는 상품들도 조금 달라지죠. 뭐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것들을 고르면,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되게 높게 가져가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주식 비중을 낮춰가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펀드가 그 비중을 조정해주고 가는 펀드를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형 펀드를 고르면 처음 들어갈 때 나 주식 비중을 한 50%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그 비중을 딱 정해서 일정하게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주가가 올라서 주식 비중이 올라가면 조금 처분을 해서 다시 5대5로 만들고요. 주가가 떨어져서 주식 비중이 낮아지면 다시 주식을 다시 조금 사서 5대5로 또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해주는 펀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 3가지, 시중금리에 만족하느냐, 내가 투자 경험과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들에 대한 3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산관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메시지만 하나 던지고 제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식을 많이 던져드리지만 사람들이 실천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은 어제 입장에서 보면 내일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요.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을 바꾸고 싶으면 오늘 뭔가 액션을 일으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금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금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방송이 오늘 방송이었으면 합니다.